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세상 누구보다 팔자 좋은 백수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여유를 느끼며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성실히 다니고 졸업한 후에 4년제 대학을 나와 휴학 한 번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교를 다녔었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바로 취업을 해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느라 정신없는 2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다른 또래들에 비해 경험한 것들이 적어서 그런지 저는 얼마 전 살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실수이기도 하면서도 인간에게 크게 배신을 당한 일이기도 하지.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마음 놓고 쉬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던 저는 이직의 성공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아주 좋은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난 후부터는 저는 내가 이룰 건 다 이뤘으니 이제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자고 다짐을 했었죠. 제가 한창 여유롭게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쯤 저희 부서의 인물이 훤칠한 남자 신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잘생긴 남자 신입은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인지 돈도 꽤 많아 보였습니다. 가을씨,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중에 장미아라는 신입. 알지? 네, 그 키 크고 잘생긴 신입 말이야. 아, 네, 알죠? 근데 그 신입 이름이 장미나였어요. 이름이 엄청 예쁜 게 성별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름이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문으로는 그 신입이 금수저라는 소문이 있어 옷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비싼 것들만 차고 다니는데 아니 글쎄 그 신입이 끌고 오는 차가 6천만 원은 훌쩍 넘는 외제차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인물 좋게 퇴원한 것도 부러운데 금수저까지 물고 퇴원했다니 거기다 대기업까지 들어온 거면 인생 너무 불공평하고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저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난 남자는 누굴 만나려나? 아무래도 저런 사람들 눈은 하늘에 달려있겠지. 잘생긴 것도 보통 잘생긴 게 아니라 회사에 소문이 날 정도로 잘생기고 돈도 많은 집의 자제분이라고 하니 저는 진작에 그 신입에게서부터 이성적인 관심을 끌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수다 보니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 신입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말이 많은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 빼고 다 지방에서 사과 농장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규모가 꽤 커서 동네 사람들이 다 붙어서 일해야 될 정도라 저도 주말에 시간만 되면 내려가서 일손 돕고 있어요. 미나 씨, 지방 사람이었어요? 저는 말투 때문에 당연히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대리님, 저 완전 시골 사람이에요. 대학교를 서울에서 나오다 보니까 서울말을 좀 배우게 된 거죠. 대리님, 이번 주말에 시골집 내려가는데 집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집 사과 좀 보내드릴게요. 공짜로 사과를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신입에게 제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신입은 제가 알려준 저희 집 주소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대리님, 정말 여기서 살고 계신 거 맞아요? 저랑 같은 건물에 살고 계시는데요. 대리님도 모르고 계셨죠? 진짜 미나 씨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마주쳤죠? 대리님이 일찍 출발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대리님,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저랑 같이 출퇴근해요. 아침에 무조건 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저나 대리님이 다른 약속이 없는 한 같이 퇴근하는 걸로 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어차피 지하철 타면 한 번에 오는 곳인데 뭐하러 커플 출퇴근까지 해? 그리고 그런 거 하면 태워주는 사람이 피곤해져. 피곤하긴요. 저는 절대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안전하게 잘 모시고 다닐 테니까 내일부터 저랑 같이 다녀요. 같은 건물에 산다는 이유로 저는 얼떨결에 저희 부서에서 제일 잘생긴 어린 신입과 함께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신입에게 사심을 품거나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술자리도 몇 번 가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 오늘은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저번에 술 많이 마시고 숙취 때문에 고생 엄청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 지금 바로 드세요. 미나 씨는 숙취 해소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평소에 술 엄청 많이 먹나 보네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흔하지 않은데. 저 술 안 좋아해요. 오늘 회식 있다고 하길래 대리님도 술 많이 드실까 봐 걱정돼서 아까 점심시간에 대리님 드리려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쭉 들이키세요. 얘가 나를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배려를 해주는 신입을 보며 저는 착각하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의 주말, 어쩌다 신입을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대리님, 오늘 집에 계셨나 보네요. 벚꽃 만개한 시기라 벚꽃 구경 가셨을 줄 알았는데 이 좋은 날 집에서 혼자 뭐 하세요? 그러는 미나 씨는 혼자서 집에서 뭐 해? 미나 씨는 여자친구 없어? 적어도 여자친구 두세 명은 있을 것 같은 얼굴인데. 대리님, 저 바람둥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도 없고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김에 저희 커피라도 같이 한 잔 마시러 가실래요? 이런 날 집에만 있기 조금 아깝잖아요.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대고 꽃내음이 은은히 풍기던 그 시기. 한창 봄을 타던 저는 매일 보던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신입과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신입이 대뜸 저에게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대리님, 제가 대리님 좋아하는 거 대리님도 알고 계세요. 솔직히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는 거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나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미나 씨 좋아하지. 그리고 미나 씨가 다른 선배들에 비해 나를 유독 더 많이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요. 저 대리님을 선배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대리님, 정말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정말 뜬금없는 신입의 고백에 저는 얼떨떨해졌지만 몸이 살짝 달아오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저에게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태연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좋은데? 솔직히 그렇게 뛰어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도 미나 씨보다 더 많은데 어떤 것 때문에 날 좋아하는 거야? 대리님은 자신을 되게 과소평가하시네요. 대리님 정도의 외모면 괜찮은 편이고 성격도 무난하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질문에 저는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리님의 성격이 좋아서예요. 내 성격?
무난한 내 성격이 좋다는 거야? 가끔은 사람들한테 영혼 없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재미없는 성격인데, 제가 볼 때 대리님은 엄청 순한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눈에는 무난한 성격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감히 판단하자면 대리님은 부모님들한테도 잘하실 것 같고, 자기 주장도 딱히 없어 보여서 인간관계도 원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순하고 부모에게 잘할 것 같고 자기 주장 없어 보인다는 미나의 말에 기분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 말을 신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어리고 잘생긴 남자가 그 말을 하니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좋아진 게 신기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얼떨결에 신입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나, 나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내려가기로 했는데 누나도 같이 가지 않을래? 자고 올 건 아니고 당일치기로 다녀올 생각이야? 나도 같이 가자고? 아니야. 나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에는 그냥 너 혼자 다녀오고 다음에 다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연애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자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엄마가 계시는 고향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뵌다는 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기에 저는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엄마를 함께 뵈러 가자고 조르듯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싫어. 이번에는 엄마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셔서 온 김에 누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미나야,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너희 엄마를 만날 생각이 없어. 연애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뵐 필요가 있나 싶어. 그러니까 나중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자. 우리 엄마가 막내 아들 여자친구를 너무 궁금해해서 그래. 내가 몇 년 동안 여자친구를 안 만나서 엄마가 나한테 문제 있나 걱정을 했었거든.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엄마한테 누나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정말 안 돼? 어떻게든 끝까지 거절하려고 했지만 남자친구도 조르고 남자친구 엄마도 저를 보고 싶어 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만남을 승낙해야만 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남자친구 엄마를 만나 뵈러 갔는데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너무나도 반가워했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내가 살다 우리 미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 막내 아들도 이제 장가 가는 건가? 엄마, 그렇게 호들갑 떨면 누나 부담스러워하니까 누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도 호들갑을 떨지 마요. 내가 다 민망해지려고 해? 엄마가 너무 호들갑 떨었어.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요. 가을씨, 첫인상이 너무 내 스타일이라 그랬어요. 주책스러워도 가을씨가 이해 좀 해줘요. 남자친구의 엄마는 시골분임에도 불구하고 청담동에 사는 분처럼 아주 세련된 스타일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엄마를 보자마자 살짝 기가 눌렸었는데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남자친구 엄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을씨, 내가 가을씨 엄마 버리기도 하고 내가 미나 엄마니까 날 편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가을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당연하죠.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막 부르셔도 돼요. 그래, 가을아.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게 참 많아서 그러는데 만난 김에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볼게. 언제 또 만날지도 모르는 거잖아.
저에게 궁금한 게 있다던 남자친구 엄마는 면접을 보는 면접관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본격적으로 저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가족이랑 형제는 어떻게 돼? 이런 거 묻는 거 부담스럽겠지만 나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모랑 대화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말해줘. 아, 네. 저희 가족으로는 아버지랑 새어머니가 계시고요. 형제는 없이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랑 새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형제도 없고요. 그래,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모양이구나. 그럼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다른 자식도 없는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새어머니가 데려온 다른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재혼을 하셨어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첫 질문부터 꽤나 난감한 질문을 하는 남자친구 엄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아마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저를 보고 싶어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 엄마에게서 며느리 면접을 보고 난 후 귀가 빨려 기진맥진해 있는데 남자친구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다소 끔찍하게 들리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가을아, 나는 가을이 너 또 보고 싶은데 우리 또 볼 수 있는 거지? 다음 주에 미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내려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남자친구 엄마가 예의상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 엄마를 보고 난 그 다음 주 주말 남자친구는 저를 자신의 고향으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얼떨결에 남자친구 본가에 방문한 저는 남자친구 엄마가 소유하고 있다는 엄청난 크기의 사과 농장도 구경했고 낯선 그곳에서 남자친구 엄마로부터 두 번째 며느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너 만들 줄 아는 음식은 좀 있니? 대학교 때부터 자취한 거면 요리 꽤나 할 것 같은데 설마 배달 음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도 신경 쓰이고 자주 먹으면 질리는 것도 있어서 웬만하면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취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웬만한 기본적인 음식은 다 할 수 있고요. 다행이다. 가을이, 너도 잘 알겠지만 우리 미나는 밖에서 파는 음식을 잘 못 먹거든. 우리 미나가 가을이한테 장가가면 배 고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가을이, 네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내가 미나 좋아하는 요리 비법 전수해 줄 테니까 다음에 또 내려오는 걸로 해. 남자친구의 엄마를 만나 뵐 때마다 부담스럽고 긴장을 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지만 저는 남자친구 앞에서도 힘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참을 만큼 남자친구가 좋기도 했고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버틸만 했습니다. 누나, 이번 주말에도 나랑 같이 시골 내려갈 거지? 사실 이번 주말에는 엄마 생신이어서 나는 무조건 갈 건데 누나도 같이 가면 엄마도 좋아할 거야. 선물 같은 건 안 가져가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랑 같이 내려가자. 어머니 생신이시라고. 그럼 나도 같이 내려가야지. 어저께 너만 내려보내. 그럼 이번 주말에도 같이 내려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빈손으로 오라고 하셨어도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져가야 되니깐. 오늘 퇴근하고 나랑 같이 백화점도 들려 남자친구 엄마가 보자고 할 때마다 군말 없이 남자친구를 따라갔더니 그걸로 저는 남자친구 엄마에게 큰 점수를 얻게 되었고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던 남자친구 엄마는 저의 손을 꼭 붙잡으시며 자신의 막내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을아, 나는 네가 꼭 내 막내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한다.
나도 가을이 네가 너무 좋지만 우리 미나 같은 애는 가을이 너 같은 여자를 만나야지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가을이 너 꼭 우리 미나랑 결혼해야 된다. 어머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아직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돼서요. 그리고 미나 아직 20대라 결혼은 1에서 2년 뒤에 생각해 보는 걸로 할게요. 1에서 2년 뒤에 하든 다음 달에 하든 언제 하든 상관없으니깐 꼭 우리 미나랑 결혼해 주렴. 내가 미나 보고 너한테 잘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가을이 너도 나 예쁘게 봐줘.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와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고 남자친구와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저를 자신의 막내 며느리로 여기며 대해주셨습니다. 가을아, 너 미아 형수들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나한테 이야기 들었었니? 내가 너한테 우리 며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가? 미나한테 형이 3명 있다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 다 장가 갔다는 이야기까지만 들어봤어요. 말도 마라. 우리 며느리들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나서 팔자가 펴서 어찌나 잘들 사는지 모른다. 첫째 며느리는 내가 돈도 잘 주고 애도 봐주고 하니까 애를 얼마나 많이 낳던지 애가 벌써 5이야. 5내 아이를 5명이나 낳았다고요. 요즘은 많이 낳아봐야 3명이 끝인데 5명이나 낳으신 거면 나라에서 상 받아야 될 정도인데요. 그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5명이나 낳게 되셨대요. 부부금슬도 좋고 시어머닌 내가 지원을 잘해주니깐 돈 걱정이 없어서 애를 그렇게 낳은 거지 아니면 걔네도 애를 한둘 겨우 낳고 살았을 거야. 남자친구 엄마는 뜬금없이 저에게 며느리 자랑이라듯 하면서도 자신의 자랑거리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친구 엄마가 저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는 걸 진작에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집이 가난해서 배우고 싶은 것도 못 배우고 자랐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오자마자 돈 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이라도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길래 내가 됐다고 거절한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며느리 복이 많으신가 봐요. 먼저 모시고 산다고 하는 며느리도 있고 아들밖에 없어도 며느리 때문에 딸 생각이 안 나시겠어요? 며느리를 잘 두면 딸 같은 건 필요 없지. 어쨌든 그래서 내가 둘째 며느리한테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대신 가까이 살자고 해서 내가 동네에 있는 제일 좋은 땅 사서 둘째 아들네 집 지어주고 그랬잖아. 둘째 며느리도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시어머니 잘 만나서 동네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팔자 폈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남자친구 엄마가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 괜히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들을 던지고는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어떻게 살고 계신데요? 결혼하신 지 3년도 안 돼서 아직 신혼이지 않아요? 셋째 며느리도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분이세요. 말도 마. 걔는 어찌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우리 셋째 아들이 꼭 지 같은 걸 데리고 왔다니까 처음엔 너무 똑부러져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집안에 저런 애도 있어야 조화롭게 돌아가겠다 싶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은 엄청 순에 빠졌거든. 어쨌든 그 셋째 며느리는 지금 내 돈으로 몰타인가 어딘가 거기 유럽에 유학 가 있어 어머니 돈으로 유학을 가 계신다고요? 어머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며느리를 유학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돈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가을이 너도 내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면 우리 미나한테 꼭 시집 오도록 해. 내가 가을이 너한테는 다른 며느리들한테 해줬던 것보다 더 잘해줄게. 내 시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제가 잘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의 엄마이니 잘 보인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라도 더 잘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며 으스대며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누나,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 엄마 기분 잘 맞춰주고 알랑방귀 잘 끼면 누나는 나랑 결혼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 말하는 거 좀 웃긴다. 마치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솔직히 우리 아직 결혼 이야기 나누지도 않았잖아. 누나,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가 누나한테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미움받는 것보다 예쁨 받는 게 좋다 이거지. 나도 아들 중에서 엄마한테 제일 예쁨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했던 말이고, 그리고 우리 결혼할 거잖아. 남자친구가 살짝 철떡서니가 없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저보다 어리고 잘생기고 돈도 많으니 결혼을 해도 이런 애랑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모가 한 달에 한 번은 저에게 용돈을 쥐어주시고 비싼 선물도 턱턱 사주시니 마음이 안 흔들릴래야 안 흔들릴 수가 없었죠. 미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아빠 만나러 갈래? 나 아빠한테 결혼할 사람 생겼다고 말해놨거든. 이제 우리 아빠한테도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 누나 나랑 결혼하기로 결심한 거야? 나 아직 누나한테 프로포즈도 못했는데 어떡해? 일단 나도 엄마한테 누나 아버지 만나뵈러 간다고 말씀드릴게. 연애 1년 만에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아빠와 새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을아, 아빠는 네가 누굴 데려와도 네 결혼 반대할 생각 없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 순간부터 부부라고 생각하고 서로 아끼면서 평생 잘 살길 바란다. 가을아, 엄마도 아빠랑 같은 마음이야? 엄마도 내가 좋은 사람 잘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너의 삶 묵묵히 응원해 주도록 할게. 아빠와 새엄마는 남자친구에게 많은 것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을 하루라도 빨리 뵙고 싶다고 하여 저희는 급하게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야 했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제가 두 분을 너무 뵙고 싶어서 무리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시죠? 저희도 사부인 얼른 뵙고 싶어서 일찍 뵐 수 있어 더 기쁩니다. 그리고 사회가 인물이 너무 좋아서 누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셨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상견례는 제 걱정과 다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말수가 적은 저희 부모님들보다 역시나 예비 시모가 말씀을 더 많이 하셨고 상견례를 주도하셨는데 예비 식모는 주책스럽게 저희 아빠, 새엄마 앞에서도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가을이가 두 분한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가을이가 워낙 입이 무거운 스타일이라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아서요. 내 가을이가 어릴 때부터 밖에서 있었던 일은 웬만해서는 집에서 이야기를 잘 안 했었습니다. 반에서 1등 할 때도 말 안 하던 아이였는데 이 나에 대해서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사부인 다른 건 아니고요. 가을이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들만 넷인데 우리 미나 빼고 위에 셋은 다 제 손으로 장갑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시집온 며느리 셋은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시어머니를 잘 만나서 팔자 좋게 살고 있고요. 뜬금없는 예비 시모 자신의 자랑에 아빠와 새엄마가 당황해하셨지만 두 분도 저와 같이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애써 웃으며 시모의 말에 대꾸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긴 했지만 사부인의 성격도 밝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그 사랑 나눠주며 사시나 봐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은 부모가 사랑만 나눠줘서는 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워낙 통이 큰 성격이라 애들한테 돈을 좀 풀었더니 그걸로 애들도 행복해하고 그 덕분에 저도 효도받으며 살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내가 잘하면 남도 잘하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잘해주니 자식도 잘하고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 제 덕분에 시집와서 제가 상팔자로 살고 있어서 우리 가을이도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사돈어른이랑 사부인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희 아빠 새엄마에게 저의 팔자를 바꿔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시모의 말이 경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저희 아빠와 새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 순간조차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예비 시모의 말들을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두 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며느리 새 인생을 어떻게 바꿔줬는지 잠깐만 이야기해드려도 될까요? 딱 10분이면 되는데 괜찮으시죠? 예비 시모는 정작 1시간에 걸쳐 본인이 며느리 셋에게 해주었던 업적들에 대해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만 실컷 떠든 상견례가 끝나고 난 후였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안 하는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느낌이 영 별로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서방 사람 자체가 밝고 순수해 보여서 사부인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부인은 내 예상과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더구나. 당신이 봐도 좀 그렇지 않았어. 처음엔 말씀이 많으신 사람이구나 했는데 계속 보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영 느낌이 별로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을이 앞에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가을아, 내가 생각할 때 너희 시어머니 어떤 것 같아? 아빠가 볼 땐 사람이 좀 가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숨기는 게 많아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너는 그런 느낌 못 받아봤어?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예비 신부의 험담 험담을 하는 아빠와 새엄마를 보며 저는 두 사람의 의견이 귀에 들어오기보다는 귀가 차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어 괜히 의견이 똑같은 두 사람 의견에 반대를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 보고 별 생각 안 들었는데 그리고 말이 조금 많은 사람이지.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통이 크셔서 나한테 여러모로 엄청 잘해주셨거든. 아빠랑 새엄마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나이대 되면 대화 조금만 나눠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이 된다고. 근데 너희 시어머니가 조금 걱정스럽네. 느낌이 영 찜찜해. 아빠는 걱정스러울 것도 많네. 대화 몇 시간 나눠보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것도 상견례 끝나자마자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건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야? 이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빠는 느낀 점을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이게 기후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가을이 너희 시험을 유심히 잘 지켜봐. 저는 새엄마가 아빠에게 이간질을 해 아빠가 저희 예비 시모를 폄하하는 거라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견례 이후로 화가 나 아빠와 새엄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불렀어? 설마 또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려고? 그래, 아빠랑 새엄마가 자꾸 그러면 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져. 가을아, 네가 알면 화낼 거 알지만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사실 아빠가 상견례 끝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흥신소 사람한테 너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 흥신소에 사람을 시켜 저희 예비 시모 뒤를 캤다는 아빠의 말에 저는 예비 신부에게 제가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죄책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비 신부에게 들킬까 두려웠죠. 아빠,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했어? 시키지도 않은 그런 짓을 왜 했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흥신소 같은 데서 사람을 써? 아빠 진짜 미쳤어? 설마 새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시킨 짓이에요? 가라. 새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아빠가 걱정돼서 친구 통해서 흥신소 알아보고 한 거야? 그리고 아빠도 이러기 싫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시집 보내는 게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아무리 걱정됐다고 해도 사람 써서 뒤를 캐는 건 아니지. 나 앞으로 우리 어머님 죄스러워서 얼굴 어떻게 보냐고. 그리고 이거 우리 어머님이 알게 되시기라도 하면 나 이 결혼 못하게 되는 거 아빠도 잘 알잖아.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빠에게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낸 적 없었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악을 쓰면서 아빠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가 제 인생을 망치려 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오늘 흥신소 팀장 연락 준다고 해서 너랑 같이 이야기 들으려고 불렀던 거야? 그 팀장이 뭔가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 별거 없었으면 아빠도 너한테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야? 알아내긴 뭘 알아내. 시골에서 사과 농장 하면서 사는 아줌마한테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것들도 아빠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 새엄마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화가 난 제가 집에서 나오려는 그 순간 아빠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는데 그 전화는 아빠가 예비 신호에 대해 의뢰를 해뒀던 흥신소 팀장의 전화였습니다. 아빠는 흥신소 팀장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도 들으라는 듯 스피커를 켜 저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장님, 따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쓰레기들한테 시집갈 뻔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시집 보냈으면 사장님 정말 따님이랑 생이별했을 겁니다. 도대체 뭘 알아내셨길래 그러시는 겁니까? 얘 상견례장에서 볼 때까지만 해도 돈 많은 아줌마로밖에 안 보였는데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던 거죠? 그 돈이라는 그것도 다 사람을 갈아서 번 돈입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가 저지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흥신소 팀장의 말에 저의 발목은 잡혀버렸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도 한번 흥신소 팀장이 알아낸 이야기를 드러나 보자 싶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아들넷이 있는데 사장님 따님이 결혼한다는 막내 아들 말고 셋 다 장가를 엄청 일찍 갔더라고요. 첫째 아들부터 이야기하자면 결혼을 하고 나서 며느리가 딸만 셋을 연달아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아내서 며느리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로 갈아버렸대요. 근데 그 새 며느리도 아들을 못 낳으니깐 새 며느리가 낳은 손녀랑 새 며느리 쫓아내고 몰래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아무리 손자를 얻고 싶다고 해도 그게 사람이 할 짓이랍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다시 데려온 며느리가 넷째도 또 딸을 낳으니까 애 낳은 추운 겨울날 외투 하나 없이 며느리를 쫓아내고 그걸 본 주민들이 그 며느리를 구해주었다는데 그 며느리가 가난하고 돌아갈 친정이 없으니까 바보같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어서 다섯째를 또 임신해서 겨우 아들 낳고 그
여자한테 붙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흥신소 팀장으로부터 밝혀진 예비 시모의 정체에 겨우 진정됐던 몸이 다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예비 시모가 그동안 저한테 말했던 것들을 미뤄보면 흥신소 팀장의 말이 못 믿을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요. 둘째 며느리 이야기하기 전에 둘째 아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엄청 심한 건 아니고 장애 판정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아들이 장가를 못 갈까봐 어디서 고아원 출신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강제로 살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첫째 며느리한테 했던 악행이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있다는 말씀인 겁니까? 둘째 며느리는 그 여자한테 붙잡혀 살기로 동네에 유명하더라고요. 거의 수가 넘어와서 팔려왔다고 할 정도로 정신지체인 남편이라 악독한 시어머니 강제로 모시고 살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며느리 중에서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는 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 여자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다들 조금씩 덕보고 살아서 쉬쉬하고 있대요. 흥신소 팀장의 말에 친정아빠는 저에게 남자친구의 둘째 형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 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모는 늘 자신의 둘째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둘째 아들은 너무나 순에 빠져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며느리한테도 무슨 짓을 한 게 있습니까? 셋째 아들은 결혼한 지 3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셋째 며느리는 그래도 조금 똑똑한 여자가 시집을 왔었는지 시집 오자마자 자기 시어머니 정체랑 시댁 실태 알자마자 이혼 서류 던지고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셋째 며느리는 그나마 도망을 가서 다행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 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슬퍼서 눈물이 나고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게 뭔지는 알았지만 충격을 받아도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흥신소 팀장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예비 시모의 악행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도망을 가니까 그 여자가 단단히 뿔이 났나 봐요. 며느리들을 자기 몸종이나 노예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그런 며느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또 수소문해서 둘째, 며느리같이 부모 없고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를 구해와서 셋째 아들 보고 재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하네요. 셋째 아들은 그런 엄마한테 질려서 연 끊고 산지 오랜데 그 여자는 셋째 아들 재혼을 포기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딸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곧 막내 며느리 들이게 됐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데 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사장님 며느리를 애비 같지도 않은 애비 있는 여자라고 거기다 순진하고 말을 잘 들어서 부려먹기 딱 좋다고 했다더라고요. 애비 같지도 않은 애비를 가진 여자라는 말에 새어머니 입을 틀어막으셨고 아빠는 몸을 떨며 화를 참아내고 계셨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시키면 아들은 서울에 그대로 두고 막내 며느리만 꼬셔서 데리고 내려와서 농장 일 돕게 하면서 살 거라고 했다네요. 막내 며느리도 돈 좋아해서 시집 오는 거라 처음에만 돈 몇 푼 쥐어주면 내려올 거라고 사장님과 따님을 사과 농장 일꾼으로 부려먹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흥신소 팀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예비 신모라면 충분히 저를 시골에 있는 사과 농장에 묶어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신소 팀장의 전화가 끊기고 제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를 찾아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파혼을 해야 되나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아빠가 갑자기 외투와 차회를 집어드셨습니다. 내가 그 옆에 내 절대 가만히 안 둬. 내 딸이 어떤 딸인데 감히 내 딸을 노래 부를 듯이 부려먹을 생각을 해? 그런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게 해줄 거야? 새엄마와 제가 어떻게든 아빠를 말리려고 했지만 아빠를 말릴 수 없어. 결국 새엄마와 저는 흥신소 팀장으로부터 미리 주소를 받아둔 아빠와 함께 예비 시모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이랑 사부인이 말도 없이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오시면 온다고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오늘 제 몰골이 말이 아닌데요. 마침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저희 가족을 발견하고서는 불쾌한 티를 내며 말을 했고 저희 아빠는 그런 예비 신모를 보자마자 바로 머리채부터 붙잡았습니다. 당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인생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지금까지는 운 좋게 며느리들을 탈 없이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해도 이번엔 내가 절대 못 그러게 만들 거니깐 그런 줄 알아. 사돈어른,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네, 술 마셨어요? 아니면 미치시기라도 했냐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첫째 며느리는 애 낳는 기계 취급하고 고아인 둘째 며느리를 노예로 부려먹고 그걸 보고 도망간 셋째 며느리 보고 깨달은 게 없었습니까? 어떻게 내 딸한테까지 그런 짓을 벌릴 생각을 하셨냔 말이에요. 그걸 사돈어른이 어떻게 아셨어요? 사돈어른, 설마 내 뒷조사하고 다니신 겁니까? 미나가 가을이한테 이야기했을 리가 없고 가을이가 그런 걸 알아낼 성격도 아닌데 사돈 멍청한 고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영악하셨군요. 예비 신모는 저희 아빠가 자신의 악행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거나 무서워하기는커녕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며 오히려 저희 아빠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구나를 처음 느꼈고 그 순간을 맞이하고서야 이 결혼은 내가 할 수 없는 결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결혼 안 시키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걸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세요? 그리고 사돈어른이 언제부터 가을이한테 애비 노릇을 했다고 이제 와서 애비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새 여편네랑 산다고 지 딸은 뒷전이었으면서 꼴이 아빠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하세요. 당신 말 다 했어?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려 나한테 있어서 내 딸은 단 한 번도 뒷전인 적 없었다고 사랑받고 자라내는 티가 난다고요. 가을이즈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애가 자신감도 없고 우중충한 게 딱 봐도 집에서 사랑 못 받고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자 얘는 내가 데리고 와서 일 시키면서 먹여 살려도 되겠구나 하고 내가 인심을 쓴 거라고요. 부모 사랑 못 받은 것들 내가 다 공짜로 거둬주고 있는데 대통령 표창장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사돈어른이 뭔데 제 머리를 잡아요? 결국 폭발해버린 저희 아빠는 예비 신부마당에 놓여 있는 것들을 부수기 시작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야 겨우 저희 아빠를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남자친구도 알게 되면 자신의 엄마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나는 진짜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엄마가 하는 말만 믿고 살았던 순진의 막내 아들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형수님들한테 뭘 어떻게 하든 내가 누나 지켜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엄마가 했던 짓들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깐 나랑 헤어지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라. 아니, 너도 너희 엄마랑 똑같아. 너희 엄마가 너희 형수들한테 하는 짓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 방관했다는 뜻이고 너희 엄마가 며느리를 물건 취급하는 걸 알면서도 날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해.
나는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깐 그렇게 알고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회사도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처음엔 헤어지지 말자고 사정하던 남자친구는 회사를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말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홧김에 본인이 저를 선택해 저와 결혼하려는 이유를 말해주었는데 순종적이고 자기 주장 없이 말 잘 듣는 저 같은 여자가 예비 시모가 딱 좋아할 며느리였고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예비 주부가 멍청한 형들이 아닌 자신에게 재산을 다 물려줄 것 같아서였다고 했죠. 웬만하면 조용히 좋게 끝내려고 했던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가 밀려와 회사의 남자친구와 예비 신모가 저에게 했던 짓들을 의도적으로 소문을 냈고 결국 남자친구는 회사를 제 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고 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진 저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저는 밤이 되어도 집에 불을 켜지 않을 정도로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는 걸 알게 된 아빠와 새엄마가 저를 본가로 데리고 가 돌봐주신 덕분에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맛있고 따뜻한 끼니를 잘 챙겨 먹고 사니 이제야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흐려졌던 판단력도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조금만 더 휴식을 취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다시 회사에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제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던 새 엄마에게도 마음의 문도 열 수 있게 노력도 해보려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내가 못나서 그런 건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했는데 이 채널을 통해 이런 일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많은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시모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아빠와 그 집에 찾아가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날을 시작으로 친모는 경찰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아인 둘째 며느리를 강제로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 감금 아닌 감금을 한 것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많은 것들을 다소 늦은 나이에 깨달았지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착하게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